대박. 반갑습니다. EBS 생활과윤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수능특강 제10번째 강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10번째 강의는요, 지난 9번째 강의에 이어지는 문제편 강의입니다. 여러분 수능특강의 4번째 주제 생명과학과 윤리에 관련된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 제가 강의 잘 따라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필기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재를 읽어봤더니 우리가 수업 중에 안 다룬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것 물어보는 학생들 있죠. 이를테면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47쪽을 보면 의술과 인술에 대한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걸 이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는 의술이 뭐고 인술이 뭔지 무조건 구분해서 암기할 거야. 그러니까 생활관리의 주요 출제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뉘른베르크 강령이나 헬싱키 선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이것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동의 능력을 중시하는구나. 사전에 연구 목적 등을 설명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배아 복제와 관련된 글을 읽거나 이럴 때 배아 복제가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필기해준 용어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읽기 자료에 나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를테면 제가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내용은 소제목에 있는데 일부러 필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유전자 조작이 그럼 아예 안 나오는 거냐? 아니면 중요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것이 이를테면 생태계에 교란시킬 수 있다거나 우리 인체의 안전성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논의는 여러분들이 사실 상식선에서도 이미 접근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능특강을 읽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논의가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출문제에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나 보다 정도로만 체크하셔도 괜찮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공부하다 보면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왜 이건 수업 중에 안 다루셨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평가원에서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고 이런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된다는 무게중심을 두고 수업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막 내신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다 암기해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이런 것이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구나. 이런 것이 주로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을 중심으로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 그럼 필기한 것만 보면 되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요령을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부는 우직하게 하는 겁니다. 공부는 우직한 사람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강도 시작하기 전에요. 문제풀이 하기 전에 같이 명언 하나 나눠볼까요? 선생님이 직접 책을 읽다가 이 부분 정말 소개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강에서 소개할 명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은 보지 못한다. 라는 말, 헬렌 켈러의 말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헬렌 켈러라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많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되게 훌륭한 삶을 사셨거든요. 그분이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라는 말을 한 건 사실은 그분의 인생을 알면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한탄하면서 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체력이 강하지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집안이 좋지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자꾸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이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고마운 요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어떤 것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인생을 더 깊이 만드는 장치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반전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더 예쁘게 꽃을 피우는데 걸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험생활을 보내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 강 문제 풀 건데요. 여러분 수능특강 교재 가지고 계시죠? 4주제 기본 문제 1번부터 풀 거고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도 이번 강부터 표시해 주겠습니다. 수능특강 52쪽 1번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네요. 생명윤리와 생명과학의 관계는 의학과 생물학의 관계와 유사하다.
생물학을 모르면서 실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처럼 환자를 대하는 의사는 실용적인 일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의사는 관련된 학문을 알고 행하는 의사만큼 좋은 의사는 아니다. 이 의사는 관련된 학문을 알고 행하는 의사만큼 좋은 의사는 아니래요. 그 차이는 이미 잘 알려진 기술의 기계적인 적용 이상의 것을 요하는 새로운 혹은 미묘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드러난다. 우리가 이번 강을 시작하면서 수능 특강에 있는 일기 자료 중에 의술과 인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이고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정말 멋지고 도덕적이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일이거든요. 아마 단순히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까지 접근하고 있는 제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생명과학과 생명윤리가 현실에서 주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관련되어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해야 되겠죠? 생명윤리는 생명과학이 지닌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생명윤리가 생명과학이 지닌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이게 이제 이 제시문이 얘기하고 싶은 말이네요. 왜냐하면 실용적인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까지 보완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생명윤리와 생명과학은 이원적이며 대립적인 관계이다.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4번, 생명과학과 생명윤리는 서로 무관하다. 독립적 관계다. 아니요. 서로 보완되는 관계,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고요. 생명윤리와 생명과학은 상호 모순적 배타적? 아니요. 결론적으로 생명윤리와 생명과학의 관계가 결국 이 제시문은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글입니다. 네, 넘어가서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장 중 하나를 기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하나뿐인 심장을 기증하려고 한다면 이게 살아있는 기증자의 장기 기증과 관련해서 기증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이미 9강에서 이론 얘기할 때 선생님이 한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할 수 있고 또 거부해야 한다. 어머니 결정이 충분한 설명에 의한 자발적인 것이며 도덕적 탁월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생명의 희생과 같은 과도한 위험, 즉 살아있는 기증자의 장기 기증과 관련해서는 기증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원칙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가 나오고요. 기억에 들어갈 말을 물어봤어요. 1번, 장기 기증에는 도덕적 가치와 무관하다는 태도. 우리 장기 기증회가 도덕적 가치와 무관한 게 아니라 관련을 맺고 있다는 내용으로 나와야 됩니다. 혈연적으로 관계없는 장기 기증만 허용? 아무리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어도 사람의 심장을 기증하는 건 비단 어머니의 기증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사람의 기증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거 제시문의 기억 부분에 들어갈 말은 아니고요. 장기 기증자의 자율적 의지를 언제나 존중? 제시문에서 이미 언급했잖아요. 아무리 충분한 사전 설명에 의한 자발적인 동의라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자율적 의지 존중과는 또 관련 없이 아무리 자율적인 의지가 있어도 안 되는 이유가 나와야 돼요. 장기 기증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여러분, 심장을 떼어줘서 죽는다면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밖에 없어요. 장기 기증자를 선택하고 수용하는 공적인 기준과 감독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자신의 심장을 떼어 아무리 아이를 살리고 싶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허용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떤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적절한 건 정답이 5번이에요. 수능 기본 문제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장기 기증은 그 위험성이 극히 적은 경우일지라도 기증자가 수술의 방법과 정도, 훗날 있을 수 있는 부작용과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우선은요. 수술의 방법과 정도, 훗날 있을 수 있는 부작용과 건강상의 위험, 이것들이 이제 이 실험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것의 완전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 이것이 이제 충분한 사전 정보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 자발적 동의겠네요. 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대요.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미 인체 실험과 관련된 원칙에서요, 뉘른베르크 강령에서 배워봤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장기 기증이라 판단되어도 원칙적으로는 건강하고 판단 및 행동 능력이 온전한 사람에게 허용되어야 된다. 즉,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동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조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볼게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장기 매매 행위도 허용된다? 제시문과는 거리가 멀죠? 사실은 장기 매매는 금지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하물며 아무리 좋은 목적이어도 장기 매매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돈 벌기 위한 장기 매매라면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더 우리 윤리교과서가 장기 이식과 관련돼서 세운 원칙에 부합할 거예요. 자발적 동의가 가능한 사람만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 네, 이것이 제시문이 진짜 강조하고 있는 이 뒤의 내용이죠. 자유의지에 의한 장기 기증이라 하더라도 판단 및 행동 능력이 온전해야 된다. 즉, 동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발적 동의가 가능한 사람만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친척 간의 장기 기증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 그래도 충분한 사정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아무리 충분한 사정 설명과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2번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로 인해 피해가 매우 과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아야 될 거고요. 자,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다라는 건 사실 잘못된 말이고요. 이타성을 가질 경우 자발성이 없어도 아니에요. 자발성은 중요합니다. 5번, 육체적으로 건강한 정신질환자는 장기 기증에 참여할 수 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정신질환자가 장기 기증에 참여할 수 있다. 잠깐만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질환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건강한 판단 능력, 행동 능력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가 이 제시문이 진짜 강조하고 싶은 바죠.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제시문의 논지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4번 문제로 갈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의학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아야 하는 윤리적 당위와 충돌을 일으키기 쉽다. 여러분,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는 누가 해요? 칸트가요.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얘기하죠. 현재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이나 법규는 사실상 잘못된 인간 대상 연구의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 정비되었다. 이제 인체 실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국제적 가이드라인이나 법규, 인체 실험과 관련해서 이미 뉘른베르크 강령이나 헬싱키 선언 같은 것들을 들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벨몬트 보고서나 또는 세계 인권 선언 같은 문서도 시험 문제에 나온 바 있습니다. 암기하지 않아도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뉘른베르크 강령 정도의 특징만 알아도 충분히 다른 강령들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1번을 선지로 한번 가보면요. 연구의 자유를 위해 실험 대상자의 권리를 유보? 여러분, 유보가 뭔지 아세요? 미뤄두다예요. 그러니 연구의 자유를 위해 실험 대상자의 권리를 유보한다는 건 연구의 자유가 1순위, 실험 대상자의 권리가 2순위로 뒤로 밀린다는 건데요. 그러면 안 돼요. 유보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실험 대상자의 권리가 더 중요해야 돼요. 따라서 실험 대상자의 권리가 제일 중요하고 연구의 자유는 그 다음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유보 때문에 틀렸고요. 2번, 실험에 충분한 정보에 의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이에요. 이것이 이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는 강령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헬싱키 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정답 2번이고요. 피험자의 권리보다 위험에 따른 보상을 우선 보장? 어쨌든 권리가 최우선입니다. 보상은 해줘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피험자의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실험 목적에 무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 되죠. 무지하면 안 돼요. 실험 목적과 부작용 위험성은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실험의 효율성을 위해 실험의 목적은 보안으로 유지한다? 실험의 목적 보안이면 안 되죠. 실험의 목적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이 실험은요, 목적이 비밀입니다. 이러면 이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쉽게 고를 수 있어요. 5번 문제 갈게요. 53쪽 5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하고 물었네요.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자신의 근본 문제, 즉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 혼란은 특히 유전공학적인 조작,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학기술의 기술적 발전, 생명 연장 기술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이용하여 산업 및 의료 분야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모든 기술적 고안과 그 응용을 의미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과학이라는 것은요,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이런 응용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 생명공학적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생명공학이 위험한,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발전한 생명공학이 위험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여기 정답 보시면요, 4번 생명과학의 성과에 대해 윤리적으로 성찰해 봐야 된다. 즉 생명과학이 가져다 준 성과가 과연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항상 반성해보고 따져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직접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이 연구의 핵심 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6번 문제 가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인체 실험에서 피험자의 이익만을 중시해서는 제대로 된 실험을 해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피험자의 이익인지 판단하는데도 늘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다른 윤리적 원칙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다. 여러분 이미 선생님과 지난강 끝날 때요, 9강 끝날 때 생명윤리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자율성의 원칙, 해악금지, 즉 해악금지, 악행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그중 우리 자율성 존중의 원칙도 있었죠.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자 그럼 자율성이라는 건 결국 자발적 동의 능력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겠죠. 따라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어 경제적 이익 보장과 자율성은 직접 관련은 없어요. 네,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어요. 네, 이것이 자율성 존중과 관련돼 있을 거고요. 안전을 위해 선진화된 의료 설비가 구비되어야 된다. 이거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보다는 환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거나 또는 환자의 이익을 위해야 된다는 것과 가장 관련이 있을 거고요.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 그럼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그걸 기반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실험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모르고 동의를 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동의가 아니죠. 알았다면 하지 않을 동의니까요. 따라서 이것도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관련돼 있네요. 정답은 4번 니은 리을입니다. 우리 7번 문제 가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하고 묻고 있습니다. 인간은 각각의 개체 간의 다양한 상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등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인간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종을 부당하게 특권화하는 차별주의에 불과하다. 선생님이요, 프린스턴대 교수님이라고 했던 피터 싱어 교수님 얘기를 했었죠. 우리 나중에 환경윤리 가서 자세히 배울 건데 인간과 동물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 차별에 반대하는 건 소개하기는 했었어요. 동물 실험과 관련하거나 또는 동물 복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소개를 하긴 했죠. 근데 이게 문제에 나왔네요. 우리는 나중에 환경윤리 가서 정말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기 간단히 언급은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는 피터 싱어 교수님이고요. 우리가 보통 싱어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이라 하여 선생님은 간단히 평등의 원리라고 소개했었는데요.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이라서 누구와 누구의 이익이 평등한 고려가 여기 직접 언급되는 거냐면요. 인간과 동물의 이익에 평등한 고려가 여기 직접 언급되는 겁니다. 그럼 인간과 동물의 이익에 평등한 고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인간과 동물 모두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종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인간은 각각의 개체 간의 다양한 상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 평등도 중요하고요.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렇게 양성평등과 그리고 인종 간의 평등이 중요하다면 인간종과 동물종에도 평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도덕적 존재라는 생각도 그런 편견의 일종이다. 다른 동물도 인격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도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즉,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도 윤리적으로 고려하세요. 피터 싱어인데요. 너무너무 자세히 환경윤리에서 우리가 다시 다룰 내용이라는 거는 이미 좀 알고 계세요. 자, 우선은 피터 싱어 여기까지만으로도 문제는 풀릴 겁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가? 아니죠. 동물과 인간 모두 도덕적인 지위를 지닌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익에 따라 동물에 대한 이익이 고려되어야 되는가? 아니요.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이 평등하게 고려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이익에 따라 동물에 대한 이익이 고려되면 인간의 이익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따라서 그러면 안 돼요. 동물 실험에도 동물의 이익에 대한 평등한 배려가 요구되는가? 네, 이것이 정답입니다. 동물 실험을 할 때도 동물의 이익에 대해서 평등한 배려, 인간과 평등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거 정답이고요. 동물 실험은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모두 침해함으로 중지되어야 되는가? 아니죠. 동물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죠. 동물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고요. 동물에게 고통스럽더라도 인간에게 유익하다면 이게 바로 종차별이죠. 이건 종차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다룰 내용입니다. 8번 문제 갈까요?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늘날의 유전자 조작 기술은 왜 무르지 않는 토마토 뭐 이런 것처럼 유전자 조작으로 우리가 식품들을 개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필기하진 않았었지만 유전자 조작 기술은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간단히 생각해보면 그 유전자 조작 기술로 어떤 새로운 식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전체적으로 식량 생산에 많은 국가 간의 불균형 또는 기업 간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식량의 독점과 같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생태계를 교란할 수도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오늘날 유전자 조작 기술은 필요한 유전자를 선별하여 작물에 도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지구촌의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우장충 박사의 품종 개량은 돌연 변이를 이용하여 우연히 좋은 유전자 재조합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생태계의 질서를 교란하지 않고 생태계에 도움을 주면서도 인류 복지를 위한 품종 개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대요. 결국 기존의 유전자 조작 기술이 생태 질서를 교란할 위험성이 있는데 그나마 위험성이 적은 이런 씨 없는 수박이 만들어졌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술은 생태적 균형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엄격히 통제해야 된다. 네, 이것이 진짜 뒷부분이 얘기하고 싶은 바죠.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해 유전자 조작 기술 전면 허용해야 된다? 아니요. 전면 허용했을 때 오히려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생명에 대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 1번 바로 고르고요. 생명에 대한 인위적 개입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라야 되고요. 생태계를 파괴하고 도구화하는 생명과학 기술을 경계해야 하고요. 생태계 균형을 깨트리지 않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씨 없는 수박과 같은 사례였다는 거죠. 유전자 조작 생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여 인류의 복지를 증대해야 된다. 네, 다 맞는 말인데요. 1번만 잘못됐네요. 다음 이제 실전 문제로 넘어가요.
54쪽 수능 실전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불사 참가들의 공통된 입장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현대의 생명과학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오늘날 생명과학 기술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해요. 갑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있네요. 인간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무엇이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며 할 수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생명과학의 몰가치화와 비인간화로부터 탈피하여 생명과학의 인간화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역시 여기도요. 생명과학의 위험성이 있으니 그걸 조심하자. 경각심을 가지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결국 두 제시문 모두 생명과학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다라는 공통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실험은 거부되어야 됩니다. 네, 위험한 실험이죠. 생명과학이 인류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네, 조심하고 노력해야죠. 생명과학에 대한 낙관적 인식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과학자들은 윤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 네. 이것도 역시 그것이 조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있는 4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넘어가서요. 2번 문제 가요. 수능실전 문제 2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수로 가장 적절한 것하고 묻고 있어요. 누가 장기를 수혜받고 누가 받지 못하는가에 관한 결정은 환자 당사자에게는 삶과 죽음이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장기 공급 관련해서 원칙으로 효율성과 공정성의 원칙 배운 거 기억하시죠? 따라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분배의 원칙이 요구된다. 현실에 적용해 볼게요. 모든 수요자는 동등한 요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어떤 수혜자가 이식되는 장기의 기능이 다하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이 환자에게 장기를 이식하는 것보다 젊은 환자 혹은 생존기제가 높은 환자를 성정하는 것이, 자 여기 밑줄 쳐볼게요. 생존기대가 높은 환자를 성정하는 것이, 이게 이식의 효율성 문제잖아요. 즉 이식의 성공 가능성과 관련돼 있죠. 자 그럼 이식의 성공 가능성, 효율성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우리 4번 선지 먼저 봐요. 적합성의 근거에 이게 이식의 적합성이에요. 유용성의 원리, 다른 말로는 효용성의 원리를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한 거, 이것이 이제 효율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윤리적 원칙에 의한 것으로 의학적 기준이 배제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 가능성과 관련돼 있다면 의학적 기준을 고려해야 돼요. 의학적 원칙에 따라 적출된 장기들을 무조건 균등하게 분배하는 게 답이 아니죠. 대기 순서는 공정성과 관련돼 있고요. 한정된 수의 장기를 분배하는 원칙이 적용되어 있죠. 정답은 4번과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넘어가서요. 수능 실전 문제 3번 문제 볼게요. 변화의 공통된 입장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연구자는 빈민, 정신지체인, 고아, 무위탁 노인, 죄수, 불법 체류, 외국인, 전쟁 포로처럼 사회적 약자들인 이들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일종의 협박이죠. 당신들이 전쟁 포로니까 또는 불법 체류했으니까 의학 실험을 하면 그걸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 협박이 될 수 있죠. 강요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자발적 동의를 훼손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목적, 방법, 내용, 예견되는 의학적 이득, 내지 않은 위험성과 비윤리성을 피험자나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뉘른베르크 강령 같은 데서 강조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서가 무슨 문서인지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우리나라의 의료인들이 만들어낸 한국의 의료윤리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의학연구는 인간을 존중하여 이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윤리적 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연구 대상 집단에는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경제적, 의학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요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스로 동의할 수 없거나 거부할 수 없는 자, 강제에 의해 동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역시 이 문서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체 실험과 관련된 윤리 원칙이 나와 있어요.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뉘른베르크 강령이고요. 그것이 응용된 문서들입니다. 보기로 갈까요? 보기 기억. 연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어떤 실험도 허용해야 된다? 자발적 참여는 매우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실험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피실험자의 인권을 침해할 정도의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고문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실험입니다. 의학적 성과보다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안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네, 연구 대상자의 건강과 그 사람의 이익이 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연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성에 대한 보장이 우선되어야 된다? 네,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고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의 실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된다? 그럼 사회적 약자가 피해볼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약자에게 불리한 것이 윤리적으로 옳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뉘른베르크 강령에서는요. 환자나 또는 피험자, 실험 대상자 개개인의 건강과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자의 실험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약자가 혹시라도 피해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니은 디귿 3번이에요. 자, 우리 넘어가서요. 수능 실전 문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해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의 질문에 응답할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기매매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매매는 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기매매는 부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수단화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장기매매가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장기매매를 합법화하여 경제적 공핍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가? 그럼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아니요가 나와야 되고요. 장기매매의 합법화가 경제적 차이에 따라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는가? 이것이 예라고 대답해야 네, 부자의 생명을 위해 가난한 사람이 수단화된다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XO의 순서로 있는 걸 보니까요. 아니요, 예의 순서로 있는 게 2번에 이렇게 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수능 실전 문제 5번 문제로 갈게요. 가해 가불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질병 진단이 내려진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병세가 어떠냐고 물어볼 때 의사는 환자가 받을 충격을 염려해서 거짓말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일지라도 이제 밑줄여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무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의무론적 윤리설 칸트의 입장입니다. 답은요. 의무론적 윤리설의 입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최대의 선을 산출하는 규칙에 따라 규칙인데요. 그 규칙이 최대의 선을 산출한대요. 즉 유용한 규칙이에요. 유용성이 검증된 규칙. 그것에 따라 행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규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예외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함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규칙공리주의죠.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배웠던 규칙공리주의가 여기 문제 이렇게 응용윤리에도 배경 지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는 간만의 입장과 가불의 공통 입장 그리고 을만의 입장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 수능 실전 문제 5번에 별표 쳐요. 환자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실천이성. 누가 한 말이에요? 실천이성, 선의지, 양심. 칸트에서 나오는 표현이었죠. 환자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실천이성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천이성의 명령대로라면 도덕 법칙을 존중해야 돼요. 즉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요. 따라서 이건 칸트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규칙공리주의는 의무론적 윤리설은 아니잖아요. 행위의 결과가 아닌 규칙 준수 시의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칸트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간만 맞고 을은 아니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의사가 하는 거짓말은 허용된다? 우선 거짓말은 하면 안 되니까 칸트에서부터 이미 이 말은 잘못됐죠?
둘의 공통점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드러났으니 이걸 지웁시다. 디귿으로 가요. 의사가 하는 거짓말은 원리와 규칙을 어기는 그릇된 행위다. 원리와 규칙을 어긴다라는 측면에서 잘못됐다는 건 칸트도 찬성할 것이고요. 그리고 유용성이 검증된 규칙을 어긴 거니까 규칙공리주의도 찬성할 겁니다. 둘의 공통점이네요. 그래서 지금 기역 디귿은 맞는 말이에요. 의사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 기준은 규칙 준수가 아니라 의사의 성품이다. 행위 그 자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자의 성품, 행위자의 품성, 행위자의 됨됨이, 이렇게 행위자의 관심을 갖는 건 덕윤리의 특징이죠. 의무론도 공리주의도 아닌 덕윤리의 입장이라면 ABC 모두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이네요. 정답은요, 기역 디귿이 있는 2번입니다. 참 좋은 문제네요. 여러분 덕윤리와 규칙공리주의, 의무론을 모두 다 한 번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죠. 넘어가서요. 순실적 문제 6번 문제 갈까요? 56쪽 6번입니다. 가의 을의 입장을 나의 논증 형식으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 하고 묻고 있어요. 치료용 인간 배아복제가 인류에게 가져다줄 엄청난 의학적 이익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인간 배아복제가 엄청난 의학적 이익을 가져다 준대요.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랬죠? 인간 배아의 법적 도덕적 지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용 인간 배아 복제는 무고한 인간인 인간 배아를 파괴하고 죽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원래 낙태 반대 논거에서도요, 태아를 죽이는 것이 무고한 인간의 신성 불가침 논거에 반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지금 말이 빨랐죠?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논리도 마치 낙태 반대 논거처럼 배아복제 반대 논거의 하나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갑은 배아복제 찬성, 을은 배아복제 반대, 이게 논리네요. 자, 을의 입장은 배아복제 반대 논거예요.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건 그릇된 일이다. 와, 여기 재밌게도요, 소전제가 둘로 나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래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건 그릇된 일이다. 그러므로 치료용 배아복제는 그릇된 일이다. 원래 소전제 2가 없었다면, 소전제 두 번째 게 없었다면 치료용 배아복제는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치료용 인간 배아복제는 인간 배아의 조금을 필연적으로 야기한다가 소전제 2에 들어가 있다면 결국 폐하는 무고한 인간이다가 소전제에 들어가야 될 말인 거죠. 소전제의 내용이 지금 세분화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래 3단 논법입니다.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건 그릇된 일인데 배아는 무고한 인간이고 그 배아를 죽이는 건 그릇된 일이다 라고 이어져야 되니까 정답이 1번에 있는 거예요. 응용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우리 평가원 문제는요,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서 소전제 1, 소전제 2를 두고 여기 있는 것에 대한, 소전제 1에 대한 반론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때는 문제 발문에 반론이 나오면 막 2번을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뭐 조심하시고요, 함정 조심하셔야 돼요. 정답 골랐고요. 우리 바로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7번입니다. 가의 가불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미숙한 것으로 보이는 인간의 배아도 모두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종의 개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즉 수정되고 뱃속에 이렇게 임신되는 순간부터 인간 존재로 간주되어야 한다. 인간 배아일지라도 14일 이전까지의 초기 배아는 세포덩어리이며 인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인간 복제 및 유전자 조작에 관한 기술적인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후에 폐기하여도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2주부터 8주 정도까지를 배아라 하는데 여기는 14일 이전의 배아는 세포다라고 보는 독특한 입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의 경우에는 배아 복제를 반대할 거고요. 을의 경우에는 14일 이전까지는 허용할 거고요. A에는요, 순서도당 갑은 O, 을은 X라고 할 게 들어가야 됩니다. B에는 갑의 입장만 알면 되고요. C에는 을의 입장만 알면 됩니다. 1번
배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배아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갑은 O, 을은 X,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따라서 들어갈 말입니다. 적절한 말이고요. 옳지 않은 거 물어봐야 되는데 O, X 순으로 바르게 들어갔고요. 인간의 정체성이 초기 배아에 이미 내재해 있는가? 갑은 O죠. 이미 수태된 순간부터, 임신한 순간부터니까 갑은 O입니다. 배아도 인간과 동일한가? 네, O. 배아에게 이제 을의 입장만 알면 되죠. 생명권을 보유하는 건 잘못된 것인가? 네, 14일 이전의 배아는 세포덩어리라고 보니까요. 배아 단계 이후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도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가? 을의 입장은요, 14일 이전까지만이에요. 따라서 배아 단계 이후의 태아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겁니다. 5번이 잘못 연결됐죠? 8번 문제 갈까요?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은 식량이나 의학을 위한 복음은 아니다. 파괴되는 자연을 그대로 두고 부족해지는 식량을 생명과학으로 해결하는 환상을 접어야 한다.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은 생태계의 오랜 질서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유전자 조작 식품 같은 거 배웠잖아요. 생태계 교란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하면 식량 증산 이외에 식품의 영양성분의 향상 및 맛의 향상과 같은 것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백신 성분을 함유한 과일을 생산하고 질병치료 등 인류복지를 위해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전공학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 갑의 경우에는 위험하다, 을의 경우에는 유익하다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네요. 갑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생명과학 기술을 경계해야 된다.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죠. 을은 인류복지를 위해 유전자 조작 기술력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인류의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요. 또 식량난을 해소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요. 갑은 을과 달리 생명체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중단해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으니까요. 을은 갑과 달리 유전자 조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네, 그것이 오히려 인류 복지에 기여한다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갑은 그게 위험하다는 거고요. 갑은 인류의 문제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갑은 확실히 아니죠. 을의 경우에는 일부 문제가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볼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윤리학의 분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규범윤리, 메타윤리, 기술윤리. 이제 여러분들 따라하고 계시죠? 부터 시작을 해서요.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논리적 타당성은 메타윤리, 윤리적 관습을 묘사하는 것은 기술윤리,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규범윤리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부터 생활관리를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만큼 생활관리를 체화하라는 의미고요.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들도 중얼중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이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하면 이론규범윤리, 줄여서 이론윤리고요.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응용규범윤리, 줄여서 응용윤리입니다. 우리는 그 이론규범윤리 안에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책임윤리, 배려윤리, 그리고 담는 윤리를 배워봤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응용규범윤리에 해당하는 생명과 출생, 죽음, 생명과학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네요. 우리가 응용윤리에 들어와서 우리 수능특강 교재로는 3주제, 4주제에서요. 죽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동양철학, 서양철학의 견해도 만나봤고요. 하나만 질문해 볼까요?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이데아 세계로 간다. 플라톤이었죠.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죽어있을 때도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에피쿠로스였고요. 기억나세요? 선생님 다 까먹었어요. 네, 지금 우리에겐 걱정하지 마세요. 필기노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죽음에 대한 논리도 만나봤고요.
현세 중심적 사상가인 공자, 아내가 죽었을 때 악기를 연주하면서 삶과 죽음에 아무 차별이 없다고 얘기했던 장자도, 윤회설을 얘기한 불교의 석가모니도 만나봤습니다. 낙태 찬반 논쟁에서 유치하지만 소생자 평정푸라는 것도 만나봤고요. 기억나세요? 소유권 논거, 생산 논거, 자율 논거, 평등권 논거, 정당방위 논거, 프라이버시권 논거 같은 것들 만나봤잖아요. 그리고 안락사와 뇌사도 만나봤죠. 그 후에 우리는 국왕에 들어와서 인체 실험과 관련된 뉘른베르크 강령도 만나봤고요. 장기 이식과 관련된 얘기와 그 다음 인간 복제와 관련된 거, 그리고 생명윤리 원칙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0강을 거쳐오는 동안 생활관리에 3분의 1 가까운 내용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35강 중에 지금 이제 3분의 1 지점에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벌써 우리 오선, 도선 복습하면서 이렇게 오는 동안 10강이나 지났어요. 이대로 3번 정도만 가면 여러분들 생활관리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의 가장 큰 뿌듯함은 선생님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인터넷 강의를 완강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 강의 벌써 다 들었어요. 완강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는 그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끝까지 호흡하면서 생활관리 우선은 끝낼 거예요. 완강을 하시고 점수도 끝장내자고요. 1등급 자신 있습니다. 만점 자신 있습니다. 할 때까지 우리 같이 달리는 거예요. 때로는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때도 있고 오늘처럼 생기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선생님 얼굴이 더 화사할 때도 있고 또 칙칙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직하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11강에서 더 재밌는 내용들로 찾아올 겁니다. 자, 우리 11강에서 생활관리 수능 특강 5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